시진핑 주석은 처음 집권하면서부터 강한 중국을 만들겠다면서 다른 나라를 거침없이 밀어붙이면서 무조건 중국 중심주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국 중심주의를 추구했던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부터 중국의 성장률이 끝없이 추락했다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로 추락했는지 그래프로 직접 보시면 눈에 확연히 드러나죠. 중국의 성장률은 시진핑이 집권하기 전에 14%까지 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직전에 10%까지 성장률이 높았는데 집권 이후에는 줄곧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숫자로 보면 2010년 같은 경우에 10.6%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부터 중국의 성장률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2013년의 성장률이 7.6%입니다. 그리고 2연임을 하면서 성장률이 더 떨어졌는데 6%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3연임 했던 2022년 와, 중국의 성장률이 3%를 기록했는데 이게 얼마나 낮은 거냐? 1976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후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2023년, 24년에 중국은 5% 성장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분 2023년 성장률부터는 서방에서 더 이상 중국의 공식 통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 2%나 3%밖에 성장하지 못했는데 5%라고 통계 마사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기 전만 해도 10%가 넘게 성장하던 중국, 그 강력한 성장 동력이 이제 완전히 꺼져서 2%나 한 3%밖에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갑자기 바뀐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3% 성장도 다른 선진국보다는 훨씬 높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중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가 수준밖에 안 됩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가 G2고 뭐 강력한 건 맞지만 그건 인구를 곱했기 때문이고 1인당 GDP만 놓고 보면 분명히 개발도상국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더 뛰어야 되는데 벌써부터 성장률이 낮아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선진국까지 못 갑니다. 그럼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성장률이 꺾이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100m 달리기를 10초에 뛰는 선수가 갑자기 탁 서버리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넘어집니다. 중국이 그동안 두 자릿수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갑자기 넘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왜 98년에 외환위기를 겪었느냐? 워낙 고속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성장률이 꺾이니까 우리나라가 돌부리에 걸러 넘어질 것처럼 쾅 넘어지면서 외환위기를 겪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이 만약에 3%다. 이건 비상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3%인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혹시 시진핑 주석의 정책들이 영향을 미쳤나? 이걸 한번 따져볼까 하는데요. 일단 시진핑 주석이 타이밍을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자녀 정책 폐지하는 속도가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 취임하자마자 한자녀 정책을 폐지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15년에 가서야 두자녀 정책으로 전환을 했고 21년에 가서야 세자녀 정책 그리고 23년에 전면 폐지를 했거든요. 이게 너무 늦은 겁니다. 사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태어난 그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시작한 2025년이 되니까 중국 경제가 급격하게 둔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청년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 즉 생산 연령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 인구 가운데 생산 연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그 어떤 나라도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2023년에 가서야 전면 폐지를 했다. 늦어도 너무 늦은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저출산에 대한 대응이 늦어졌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취임 초기에 시진핑 주석은 무엇보다도 권력 강화에 모든 힘을 다 쏟았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에 숙청한 군 장성이 문화 대혁명 때보다 더 많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군 장성을 숙청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 장성을 숙청하는 동안 여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2012년과 13년에 저출산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않고 시간을 계속 낭비했던 겁니다. 게다가 중국에는 이상한 기득권이 하나 있습니다. 한 자녀를 감시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 숫자가 전국적으로 50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돕는 준 공무원이 무려 600만 명이나 있거든요. 그런데 한 자녀 감시하는 공무원들의 권력이 얼마나 셌느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적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고위공직자라도 공직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이 한 자녀 감시 공무원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이 기득권을 놓고 싶어 했겠느냐? 그럴 리가 없겠죠. 이들이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눈을 가리면서 제가 보기엔 시간을 낭비한 측면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구 문제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이걸 조기에 깨닫지 못하고 시간을 끌었는데요. 이건 남의 나라 얘기할 때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0.72까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자마자 성장률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러니 시진핑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뭔가 묘수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5년 뒤 10년 뒤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중국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당연히 R&D에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신성장 동력을 키워야 되겠지만 당장 눈앞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정책은 뭐냐? 바로 부동산 부양책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든 당장 눈앞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011년까지 후진타오는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부동산 가격을 눌렀는데 이것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오판한 시진핑 주석은 2012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계약금을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하면서 온갖 방식으로 부동산 부양책을 쏟아부으니까 집값이 점점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2012년에 2.8% 올랐습니다. 이것도 절대 낮은 가격 상승률이 아니죠. 부동산이 한 해 2.8% 오른다. 이거 우리나라 같으면 안정책을 쓸 것 같은데 시진핑은 여기다 부양책을 퍼부었으니까 2013년에 7.7%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아졌고요. 2016년에도 7%나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안정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부양책을 계속 썼거든요. 그러니 부동산 가격이 2013년부터 계속 치솟아 오르는 이런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하니까 이번엔 시진핑 주석이 반대 측면으로 다급해졌습니다.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는데 집값만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중산층은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겠죠. 왜냐? 소득은 옛날만큼 오르지 않는데 집값만 진짜 미친 듯이 오르는 거거든요. 전임자였던 후진타오 같은 경우는 성장률도 높았고 그거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낮았는데 시진핑이 집권한 다음엔 성장률은 날이면 날마다 떨어지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결국 중국의 중산층이 시진핑에 대한 불만을 가슴속으로 아마 점점 쌓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걸 시진핑도 깨달았는지 2016년 9월에 갑자기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전환을 하니까 시장에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2주택 이상 구매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계약금 비율을 확대하고 대출 제한, 대출금리 인상, 부동산 보유세, 진짜 온갖 부동산 규제 정책을 폭탄처럼 쏟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 가격이 바로 잡히진 않았고요. 2018년까지도 6.5%나 올랐거든요.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이 부동산 규제 정책을 더욱더 많이 쏟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3.8% 그리고 2022년에 마이너스 0.1% 드디어 이제서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게 정말 이상해요. 집값을 안정시키면 안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급락을 하거든요. 2024년에 마이너스 4.1%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5년에도 연이어서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현재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2020년에 집값 상승률이 분명히 3.8%였죠. 집값이 분명히 오르고 있었는데 202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그 유명한
헝다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헝다라는 부동산 그룹이 파산할 뻔했죠. 그러면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출렁거리면서 시장 자체가 아주 심각한 불안 증상을 겪었거든요. 왜 그러냐? 워낙 7%, 8% 집값이 오르던 나라에서 갑자기 3.8%밖에 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충격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100m 달리기를 10초로 하다가 갑자기 쓰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헝다 사태 같은 게 초래가 됐고, 이것 때문에 중국이 아직까지도 불황의 늪에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2020년부터 분명히 헝다 사태도 생기고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인 하향 안정세를 보였는데, 시진핑 주석은 계속해서 부동산 억제 정책을 사용했거든요. 왜 그랬냐? 2022년 사면임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라는 이념을 내놨습니다. 자기가 말한 이념을 실현하는 그런 주석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민심이 이반하니까 3연임 직전에 부동산 급등에 따른 민심 안정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3연임이 결정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온갖 규제 정책을 때려 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3연임이 확정된 뒤에 부동산 부양책으로 전환했는데, 2022년 11월에 부동산 대출을 완화했고요. 2024년 9월에는 4조 위안 대출 프로그램, 그리고 국채금리 인하 등 대대적인 부양책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5년 중국의 집값 상승률 전망은 마이너스 4%입니다. 중국처럼 집값이 워낙 폭등한 나라에서 일단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웬만한 부양책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없다는 거, 이미 1990년대 일본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처럼 중국도 지금 현재 똑같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중국 경제를 망친 미스터리한 정책, 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1등으로 꼽을 것 같은데요. 2022년 시진핑 주석의 가장 열망이 뭐예요? 사면임을 하는 거였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업적을 좀 살펴보니 아니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1대1로 한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빚만 엄청나게 중국이 떠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별로 자랑이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를 살렸냐? 성장률은 끝없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내세운 정책이 뭐냐? 우리 중국은 서구보다 코로나를 빠르게 통제했다. 이게 시진핑 주석의 거의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21년 사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100만 명이 사망했는데 중국은 5,200명만 사망했다는 게 시진핑 주석의 자랑이었거든요. 물론 5,200명만 사망했다는 중국의 공식 통계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어쨌든 2020년에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코로나를 잡았다는 게 그래도 시진핑 주석이 내세우는 업적이었는데, 문제가 뭐였냐? 2022년에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중국을 강탈한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예방접종을 다 했어요. 근데 중국은 중국산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팬데믹을 막지 못하고 두 번째 코로나 창궐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시진핑 주석은 자기 자신의 유일한 업적마저 만약에 위협받는다, 그러면 3연임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갑자기 고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에다 가둬놓고 아무도 못 나오게 하고, 음식점 문도 못 열게 하고, 쇼핑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 자영업자 다 망하고 진짜 중국 경제가 완전히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2022년에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성장률이 회복되는데 중국만 성장률이 3%로 떨어졌습니다. 1976년 이래로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진핑 주석 때 부동산 부양책으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아니 집값이 해마다 7% 오른다. 이거 진짜 폭등을 매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 당연히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갖지 못한 사람의 빈부격차가 극도로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공동부유라는 것을 3연임의 일종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면서 어떤 짓을 했느냐? 빅테크 기업의 온갖 영업을 방해하는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돈 벌지 못하도록 온갖 규제를 했고, 심지어 교육업체까지 다 규제를 하는 진짜 황당한 규제를 했거든요. 그 명분이 뭐냐? 공동부유니까 똑같이 부자가 되자는 거지만 시진핑 주석의 정책은 사실상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 그나마 잘 사는 사람들까지 끌어내려서 다 같이 가난해지자,
이런 정책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더군다나 민간의 데이터 기술 보유를 시진핑 1인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데이터와 기술까지 통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빅테크 업체들이 전부 다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요. 서방의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갖고 중국에서 점점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황당한 건 시진핑 주석의 정책 결과로 임금이 그나마 높았던 금융업체나 아니면 빅테크 업체 이런 데서 더 이상 대졸 신입사원을 뽑지 못하게 되니까 대졸 실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양산됐거든요. 게다가 시진핑 주석은요, 간첩법 등 이 권위주의 통제로 해외 자본이 이탈하게 만들었거든요. 간첩법 여러분 기억나시죠? 2023년 4월에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정말 무소불위의 법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너 간첩으로 좀 의심되는데? 그러면 누구든지 잡혀갈 수 있는 이런 황당한 법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3년 5월에 78살 된 미국인이 간첩 혐의로 종신형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스파이 혐의를 했는지 이걸 중국 당국이 비공개하는 바람에 이때 당시에 미국하고 갈등이 격화됐었거든요. 자, 이렇게 자꾸 외국인 투자자한테 겁을 주니 당연히 중국에서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돈을 빼나가기 시작하겠죠. 중국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급속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2021년에 3,440억 달러였는데 23년 간첩법이 통과되면서 1,633억 달러로 줄었고요. 24년에는 1,162억 달러로 불과 3년 만에 3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경제를 망쳐왔다 이런 생각이 중국의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지도층 중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6월 3일에 아주 특이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민일보에 리커창 추모 기사가 나와서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러냐? 리커창은 시진핑 주석 1기 때부터 총리를 했던 사람으로 개혁개방의 상징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 리커창이 퇴임한 지 7달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워낙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을 하니까 의문을 제기한 기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자들이 전부 다 수감이 되니까 이거 이상하게 숨진 거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리커창에 대해서 추모하는 걸 강력하게 중국의 정부가 통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리커창에 대한 추모 기사를 6월 3일에 인민일보가 이렇게 전면에다가 실은 겁니다. 6월 3일 왜 하필 6월 3일일까요? 리커창이 사망한 날은 23년 10월 27일이니까 사망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6월 3일은 어떤 날이냐? 여러분 태난먼 진압작전이 시작된 바로 그날이거든요. 태난먼 진압작전이 시작된 날에 갑자기 리커창 기사를 인민일보가 이렇게 크게 다뤘다.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세계경제 지각변동 중국 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이것 때문에 시진핑 권력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현재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느냐 아니냐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그런데 과연 시진핑 주석이 쫓겨나는 게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냐 이건 아직도 불확실한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